1화 화사한 거짓말. 저는 정유리입니다. 29살에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죠. 신혼여행을 마치고 시댁에 들렀던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어요. 아니, 사실은 그날부터 시작된 악몽의 첫 페이지였습니다. 늦은 오후 겨울 햇살이 시댁 주방을 굵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양손 가득 선물을 안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김복자 어머니가 고운 미소로 맞아주셨죠. 하지만 그 눈빛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말입니다. 어머니, 이건 제주도에서 가져온 한라봉이고요. 이건 특산품이에요. 저는 들뜬 마음으로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곡자 어머니는 선물을 받아들이면서도 제 얼굴 그래, 고생했구나. 그런데 유리야. 복자 어머니가 신혼사진 앨범을 넘기시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하얀색이 너에겐 안 어울리더라.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민석이는 사진 정리하며 웃고 있었지만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된 기분이었죠. 저녁 준비를 위해 부엌에 들어갔을 때 복자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제가 혼자 일하는 걸 보면서 중얼거리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애들은 센스가 없어서 문제야. 예의도 없고. 제 등 뒤에서 들리는 그 말에 손이 떨렸어요. 접시를 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민석이는 아무것도 못 듣는 듯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죠. 밥상을 차리면서 복자 어머니가 또 한마디 하셨어요. 전에 있던 사람은 말을 안 들었어. 그래서 결국 떠났지. 전에 있던 사람? 저는 고개를 들었지만 복자 어머니는 이미 다른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첫 번째 경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민석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어머니가 말씀하신 전에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민석이는 잠깐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옛날 일이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저는 이미 뭔가 석연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곡자 어머니의 시선이 계속 따라다니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저를 평가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부터 이런 기분이 드는 게 정상일까요? 저는 잠들기 전까지 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2화 안 가는 이유. 다음날 오전 하늘이 음산하게 흐렸어요. 저는 친정에 가려고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혼자 사시는 어머니를 오랫동안 못 뵈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자기야, 세준이가 온다니까 점심까지만 있다 가자.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세준이는 민석이 형이에요. 저도 처음 뵙는 거라 예의상 인사는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알겠어요. 그럼 점심 먹고 바로 갈게요.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되어도 세준이 형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조금 늦을 것 같아요. 괜찮다. 유리야, 천천히 와. 어머니의 목소리가 쓸쓸해 들렸어요. 혼자 계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복자 어머니가 갑자기 침실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 민석이를 부르시더군요. 민석아, 엄마 좀 봐. 두통이 와서 못 일어나겠어. 민석이는 급히 복자 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죠. 어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어지러워.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복자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멀쩡히 설거지를 하고 계셨거든요. 유리야, 미안하다. 오늘은 못 갈 것 같겠다. 민석이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가면 되잖아요. 내일도 엄마 상태 봐서 다시 결정하자. 저는 친정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아프셔서. 그때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시어머니가 아픈 게 당연히 우선이어야 하는데 저는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밤이 깊어 민석이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유리야, 이해해줘. 우리 엄마가 많이 외로우셔. 하지만 우리 어머니도 혼자 계세요. 그래도 우리 엄마는 나이가 더 많으시잖아.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하늘처럼 제 마음도 무거웠어요. 3화 감정의 사슬. 어버이날 아침이었어요. 맑은 날씨와는 대조적으로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복자 어머니가 휠체어를 끌고 나가자고 하셨거든요. 민석아, 오늘 서천에 다녀오자. 오랜만에 드라이브도 하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까지 두통으로 누워 계셨는데 갑자기 멀리 나들이를 하시겠다니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제 그렇게 아프셨는데. 오늘은 좀 나아진 것 같아. 답답해서 나가고 싶어. 민석이는 좋다며 금세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드라이브도 되고 좋지, 자기야. 저는 반대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휠체어를 밀며 복자 어머니와 함께 서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복자 어머니는 계속 민석이를 붙잡고 얘기하셨어요. 민석아, 너는 정말 효자야. 이런 며느리보다 내가 훨씬 낫다. 제 귀에 똑똑히 들리는 말이었어요. 민석이는 쑥스러워하며 웃기만 했습니다. 서천에 도착해서 복자 어머니는 갑자기 많이 걸으셨어요. 휠체어는 저 혼자 끌고 다녔죠.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복자 어머니가 또 말씀하셨어요. 박주연도 처음엔 그랬어. 날 외롭게 했지. 그래서 결국 쫓아냈지. 박주연? 그게 누구죠? 저는 민석이를 쳐다봤지만 민석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 박주연이 누구예요? 아, 그건 옛날 일이야. 복자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박주연이라는 사람이 누구일까? 왜 복자 어머니는 그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변하실까? 그리고 왜 병원에 가자고 하면서 정작 병원에는 가지 않으시는 걸까? 집에 돌아와서 복자 어머니는 다시 침대에 누우셨어요. 피곤해서 못 일어나겠어. 유리야, 저녁 준비 좀 해줄래? 저는 묵묵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어요. 복자 어머니의 병은 정말일까요? 아니면 차와 낯선 이름. 추석 전날 저녁이었어요.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저는 멍하니 거실에서 복자 어머니의 약봉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혈압약, 소화제, 두통약, 정말 많은 약들이었어요. 약통을 정리하다가 밑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진료기록지였는데 환자 이름이 제 눈을 번쩍 뜨게 만들었어요. 박주연. 그 이름을 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날짜를 보니 5년 전이었습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이었죠. 저는 급히 민석이를 불렀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민석이는 진료 기록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게 왜 여기 있지? 박주연이 누구냐고요. 어머니가 계속 언급하시는데. 그게 누군데? 민석이가 회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이가 잠든 후 저는 휴대폰으로 박주연을 검색해봤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20대 여성 실종 사건, 시댁에서 마지막 목격. 기사를 읽어 내려가니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박주연은 곡자 어머니의 첫 번째 며느리였어요. 그리고 5년 전 갑자기 실종되었다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목격 장소가 바로 이 집이었어요. 기사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박주연은 실종 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해요.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놓을 수 없었어요. 혹시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도 박주연이 겪었던 것과 같은 건 아닐까요? 복자 어머니의 감정 조작, 끝없는 꾀병, 며느리를 집에 가두려는 시도들, 이 모든 게 단순한 시어머니의 외로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박주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저는 과연 안전한 걸까요? 다음날 아침 복자 어머니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달라져 있었어요. 고운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이제는 느낄 수 있었거든요. 유리야, 오늘도 어디 나갈 생각하지 마. 명절 준비해야지. 복자 어머니의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요. 오화, 폭발. 명절 당일 저녁이었어요. 어두운 부엌에 저 혼자 서 있었고 밖에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명절 음식을 준비하느라 몸이 파김치가 되어 있었어요. 복자 어머니는 또다시 침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유리야,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러워. 못 일어나겠어. 이제는 패턴이 보였어요. 제가 친정에 가려고 하거나 쉬려고 할 때마다 꼭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가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어머니가 혼자 명절을 보내실 수는 없잖아요. 민석이가 급히 달려와서 제 짐가방을 붙잡았어요. 유리야, 내일 아침에 가자. 엄마가 저 상태인데 어떻게 가니? 매번 이래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그래도 엄마가 아픈데.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민석 씨, 당신은 엄마 말만 믿고 난 그냥 이 집 일꾼이야?
민석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저는 언제까지 여기 갇혀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복자 어머니도 침실에서 나오셨습니다. 유리야, 무슨 일이니? 어머니, 박주연이 누구예요? 복자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게 누군데? 5년 전에 실종된 당신의 첫 번째 며느리 말이에요. 저처럼 시달리다가 사라진 사람 말입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복자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뭘 알고 있는 거니? 이제 다 알았어요. 어머니의 병도 가짜고 저를 조종하려는 것도 다 알고 있다고요. 저는 차키를 집어들었어요.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께 가야 해요. 민석이가 막으려 했지만 저는 밀어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서면서 복자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베란다에서 이를 갈며 제 차를 바라보고 계시더군요. 차 안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대학교 선배였던 차형준 변호사에게였습니다. 형준 오빠, 저예요, 유리. 도와주세요. 이 집 뭔가 이상해요. 6화, 되돌아온 이름. 2주가 지난 후 저는 법무법인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차영준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리 씨, 이건 단순한 시댁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적 학대와 감금의 영역이에요. 형준 오빠는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살펴보셨어요. 박주연의 실종 사건 기사, 복자 어머니의 과거, 진료 기록, 그리고 제가 몰래 녹취한 대화들까지요. 박주연 씨 사건을 다시 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에 대한 학대 전력도 함께 제출할게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민석이는 처음에는 반발했어요. 유리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가족을 고발한다고? 하지만 제가 녹취한 내용을 들려주자 민석이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이게 우리 엄마 목소리야? 너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복자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며느리를 조종하려는 모든 시도들과 박주연에 대한 언급까지요. 민석 씨, 당신도 피해자예요. 어머니의 조종에 휘둘린 거라고요. 형준 오빠가 민석이를 진정시켰어요. 최민석 씨, 어머니에 대한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래야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한 달 후 박주연 실종 사건이 재수사되었어요. 복자 어머니도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민석이는 저와 떨어져 심리 상담을 받으며 복자 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저는 친정 어머니와 함께 독립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평온한 일상을 찾았어요. 마지막으로 시댁을 정리하러 갔을 때의 일이에요. 복자 어머니는 홀로 집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남기고 간 꽃병을 보며 중얼거리고 계셨죠. 왜 다들 날 버려? 그 모습을 보니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복자 어머니도 치료를 받으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지금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박주연이라는 이름도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그분의 희생이 저를 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때로는 용기 있게 맞서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